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올해로 40대 중반이 된 구독자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 없던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기억 속 첫 장면은 어머니가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뒤로 누워있는 아버지, 어두운 표정의 형, 그 다음 장면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는 제 옷가지가 담겨 있었죠. 그 다음 장면은 자고 일어나 눈을 떴는데 주변이 온통 생소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장면입니다. 처음 보는 전등, 처음 보는 벽지, 처음 보는 커튼.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지만 그것도 생소한 것 천지였어요. 집을 휘저으며 엄마를 찾았지만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생소한 얼굴을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셨죠. 어머, 깼니 현도야?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것. 제가 이 집에 버려졌다는 사실을요. 새로 살게 된 집은 매일같이 울던 어머니가 있던 집과는 달랐습니다. 노란 전등 대신 밝은 전등이 반짝거렸고 집에는 곰팡이 자국 하나 없었죠. 반찬은 반찬 통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반찬 그릇에 조금씩 덜어줘서 나왔습니다. 저만 쓰는 제 방이 있었고 방에는 푹신한 침대까지 있었죠. 하지만 이 놀라움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은 저에게 금방 녹아들어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5살 난 어린 나이였던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그렇게 잊어갔습니다. 새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제 친부모님이라고 믿으면서 자랐죠. 제 새어머니는 다정하고 우아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도 소리 지르는 법 하나 없이 늘 다정으로 현도야 하고 불러주셨어요. 새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주 주말이 되면 저와 공놀이를 해주고 이런저런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셨어요. 저는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가정 환경 덕에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고 배우고 싶은 건 모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가지고 싶은 것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친부모님과 가족들을 잊어버린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양부모님이 한 번의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거든요. 11살이 되었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양부모님을 친부모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처한 상황은 제 상황과 달랐습니다. 양부모님의 장례식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무서운 표정을 한 어른들이 저에게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제 팔을 낚아채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죠. 저를 사이에 둔 어른들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이러면 안 되지. 됐어. 다 얘 때문이야. 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무슨 설명이라도 해줘야지.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설명은 무슨 설명? 그냥 쫓아내면 그만이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와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저는 그제야 저의 입양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셨던 양부모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입양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시설에 맡겨진 지 하루 만에 두 분의 선택을 받았고 그렇게 입양을 가게 된 거였죠. 그런데 입양하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트러블이 많았다고 해요. 그때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의 이야기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양부모님은 제 생각 이상으로 부유한 분들이었어요.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 없이 오로지 두 분의 노력으로 큰 재산을 일군 분들이었죠.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제대로 취업하기조차 어려울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부모님의 형제들과 친척들은 두 분처럼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나중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전해준 분은 양부모님들의 오랜 친구였어요. 그때 저를 지켜주지 못한 게 평생 마음의 짐이었던 그분은 왜 제가 쫓겨나듯 그 집에서 나와 저를 종부리듯 부리던 집으로 가야만 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 양부모가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자식을 밀어넣었어. 자기 자식들을요? 아들이고 딸이고 가리지 않았지. 나이가 꽉 차서 성인이 된 애들까지도 밀어넣었으니까. 네 양부모님이 얼마나 치가 떨렸겠니?
아니, 왜 자기 형제한테 자기 자식을 입양 보내려고 하죠? 그 사람들이 죽으면 본인 피부치가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오게 되니까. 참 지저분한 생각이죠. 그렇게 빤히 보이는 수작질을 하다니 제 양부모님이 얼마나 치를 떨었을지 훤히 보였습니다. 아이를 입양한다고 하기 전부터 본인 아이들을 밀어넣기는 했어. 아이가 안 들어서니까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지. 대놓고 아이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저주하는 인간들도 있었어. 양부모님의 친구는 치를 떨며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네가 왔으니 모든 사람들이 너를 눈엣 가시로 여겼단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나 있었지만 그때 저는 겨우 그런 말에 상처를 받을 정도로 쇠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20대 후반이 넘어서까지 늘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파양된 건가요? 어린 저를 지켜줄 사람은 없었다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에 유언장도 작성되지 않았고 유일한 제 편이었던 양부모님의 친구분은 법적으로 남이었거든요. 그분은 이 말을 전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셨습니다. 네 양부모님은 널 정말 친자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걸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을 거야. 그 파렴치한들한테 자기들이 일군 것들을 줄 리가 없지. 미안하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널 파양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 인간들이 자기들 멋대로 다른 집에 보내버렸거든. 양부모님과 함께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누리며 살았던 제 어린 시절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앞에 있는 양부모님의 친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눈물을 뚝뚝 흘리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습니다. 제 친부모님을 아시나요? 그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꼭 한 번쯤은 친부모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자 마음이 푹 가라앉더군요. 네 친부모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네가 왜 입양을 오게 됐는지는 알고 있어. 저는 친부모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분들이 양부모님이었다는 사실과 저를 종부리듯 대했던 집으로 가게 된 이후부터 매일같이 궁금했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 친부모님은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었어.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형편이 안 좋았을 거야. 가뜩이나 안 좋은 형편에 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고 네 어머니 혼자 아버지의 병간호와 생계를 책임졌지. 제 친부모님은 그들의 부모에게서 좋은 것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빚을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던 빚도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빚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죠.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아이가 배에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제 형이었고요. 형이 있었다는 건 전혀 기억 못했어요. 그럴 수 있지.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때 너는 어렸잖니. 형과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다고 했습니다. 숨통이 트이고 난 뒤에 저를 가졌으니 차이가 날 수밖에요. 그 이후에는 말했던 대로입니다. 아버지는 쓰러졌고 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죠. 양부모님의 친구분은 저에게 낡고 다른 편지 한 통을 전해주셨습니다. 누렇게 색이 변한 편지를 멀뚱히 보고 있자 그 편지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네가 처음 왔을 때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편지야. 네 양부모님 그렇게 되고 그 인간들이 너를 멋대로 보내버렸을 때 유품과 네 짐을 정리하면서 발견했어. 아마 네가 크면 보여주려고 보관해둔 것 같아. 이걸 꼭 전해주려고 했는데 이제야 전해주네.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었더니 얼룩덜룩하게 물들어 있는 편지지에 글자가 적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읽어보렴. 저는 그 편지를 한자 한자 천천히 읽었고 눈물로 얼굴을 적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니? 너에게 안부를 묻고는 있지만 엄마는 네가 이 편지를 읽지 않았으면 해. 엄마는 잊고 그저 네 인생을 살았으면 해. 네가 읽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남기는 내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모순적이지만 이게 너를 보는 마지막이라 하니 엄마로서 마지막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구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해 이렇게 글로라도 적는다.
변명이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쌀이 떨어진 지 오래란다. 매일 동네 사람들의 집을 번갈아 돌아가며 쌀을 한 컵씩 받아와. 그걸로 너희들을 먹이고 나는 네 등분한 라면을 뜨거운 물에 풀어서 먹고 있어. 갑자기 쓰러진 네 아버지는 이제 눈조차 뜨지 못하는구나. 시간이 되면 남편의 자세를 바꿔주고 몸을 닦아줘. 시체처럼 누워만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사무치게 아프단다. 내 고생 때문이 아니야. 내 자식들이 배고픈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 누구라도 원망하고 싶었지만 원망하지 못했고, 엄마니까, 아내니까 그저 버티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물려받은 너희의 옷은 해지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너희의 몸과 맞지 않아 팔과 다리의 길이가 짧아진 옷을 보면 뒤돌아 눈물 흘리곤 했단다. 그런 너희에게 따뜻한 밥과 포근한 집을 만들어 주었어. 곰팡이 가득 핀 햇빛도 들지 않는 이 반지하 단칸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겠구나. 그저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우리 아가. 고개를 숙인 채 편지를 꽉 쥐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랬으면 찾으러 왔어야지. 한이 섞인 울음이었어요. 20살이 될 때까지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 때문이었죠.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휩쓸리듯 가게 된 집에서 만난 부부는 자신들을 저의 친부모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보호해주던 양부모님의 죽음으로 혼란스럽던 저는 부모가 생겼다는 사실에, 그것도 나를 낳아준 사람들이 다시 저를 찾아와 주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기쁨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언제 이렇게 컸어. 엄마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알겠지? 그들이 낯을 바꾸는 데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 너 내가 오늘 빨래 다 해놓으라 했지? 물이 얼어서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수도를 녹여서 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알려줬지. 물 끓여서 부으면 된다고. 가, 가스가 없는걸요. 진짜. 이건 말대꾸만 늘어가지고. 야, 너 따라와. 저는 추운 겨울 손에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내 가족의 빨래를 해야 했고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너 여기에 간장 넣었니? 요리도 시켰죠. 네, 저번에 간장 넣으라고 하셔서. 내가 언제 그랬어?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 수십 번 말을 바꿨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겸상도 허락하기도 했어요. 물론 제가 먹을 수 있는 반찬은 딱 2가지였지만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조심히 밥을 먹다 수저를 한 번이라도 놓치면 숟가락으로 제 이마를 때리곤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밥맛 떨어지게? 저를 괴롭히는 건 부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위아래로 한 명씩 있는 형제들도 저를 종처럼 부렸어요. 어디서 보고 온 건지 학교를 갈 때면 제게 신발을 신기라고 명령했고 저를 엎드리게 한 뒤 말처럼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나올 때까지 한겨울에도 교복 마이 하나만 입고 버텼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 친부모였고 제 친형제였으니까요. 제가 말을 잘 들으면 하라는 대로 잘하고 조용히만 있으면 언젠간 가족 안에 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도 잊어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딱 한 번 그동안의 감정이 터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았던 제 생일을 고등학교 친구들이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도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저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로도 감동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선물 같은 건 불필요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 주었지만 제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하자 그마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추웠던 겨울, 그날도 저는 마이 하나에 의존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얇은 신발과 오랫동안 물려 입어 얇아진 교복. 덜덜 떨며 교실로 들어가자 저에게로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덜덜 떨면서 교실 안으로 들어온 것도
기록적인 한파가 닥친 날에 마이 하나만 입고 교실로 들어온 것도 신기했겠죠. 모두가 저를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그런 시선은 그 집으로 온 날부터 계속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지 새끼. 그날따라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는지 모를 그 친구는 안이 꼽다는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아 진짜 저런 놈이랑 같이 있으려니까 기분 확 더럽네. 교실의 공기는 한 번에 가라앉았습니다. 야, 꼴 사나우니까 뭐라도 걸치고 다녀. 불쌍한 거 티내냐? 동정받고 싶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거지가 맞았으니까요. 친부모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는데도 용돈 한 번 못 받아본 거지였으니까요. 아무리 일을 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허구 한 날 동네북 취급당하는 그런 놈이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자리에 가서 앉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떼는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네 말 다 했냐? 이 새끼가 보자 보자 하니까 왜 내 친구한테 화풀이야? 제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은 메고 있던 가방까지 집어던지며 저를 조롱한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치고받고 싸웠어요. 저는 친구들을 말리는 입장이었죠. 모두가 교무실로 불려갔고 조롱한 친구도 잘못이 있고 먼저 때린 친구들도 잘못이 있어서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싸워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은 제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친구들임이 확실합니다. 얼마 뒤 친구들이 저에게 큰 상자를 건넸습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겨울용 코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목도리와 장갑도 함께요. 이게 뭐야? 친구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민망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번에 그 자식이 말하는 거 듣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너가 이런 거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는데 이거는 꼭 받아주라. 이거 환불도 안 되고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산 거라 누가 얼마 냈는지 기억도 못해. 고맙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입을 달싹거리고 있는데 야, 고맙다는 말 하지 마. 정 고맙다고 하고 싶으면 나중에 더 좋은 걸로 갚아라. 알겠냐? 가족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살아갈 힘을 주었죠. 그런데 친구들의 그 마음을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 저는 친구들이 사준 코트와 방한용품을 망한 상가 안에 두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보면 난리가 날 게 뻔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장면을 큰 형이 보고 말았습니다. 형은 선물이 담긴 상자와 함께 제 멱살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외쳤어요. 이 자식 도둑질한 것 좀 봐.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은 다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부모님 사이에 둘러싸여 비난을 듣고 있는데 그 뒤로 빼앗은 제 옷을 입으며 기뻐하는 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흡족하다는 듯 웃고 있었죠. 저를 도둑으로 먼 건 제 옷을 가져가기 위한 연막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온갖 비난을 듣는 동안 형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강탈한 제 옷을 가지고 말이죠. 저는 소리를 지르며 형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옷을 낚아챘어요. 처음으로 반항하는 모습에 모두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저는 흠씬 매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딴 걸 자식이라고 데려와서는 너가 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없어. 에라이 저주받은 놈. 네 양부모가 죽은 건 다 너 때문이야. 제 부모라는 사람들은 저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것도 지쳤는지 어느새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애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내가 왜 애교육을 시켜? 데려오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눈앞이 하얘졌고 귀에서는 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렸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당신은 데려와도 왜 이딴 걸 데려와가지고. 이유 없는 순수한 아기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때 데려올 만한 애가 얘밖에 없었는데 그럼 어쩌자고. 빨리 데려오라고 한 건 당신이잖아. 그제야 저를 앞에 두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누가 들어도 제가 자식이기 때문에 데려온 사람들의 대화는 아니었어요.
그제 알았습니다. 친부모인 척 다시 만난 게 기뻐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제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을 나와보니 그동안 그들이 저를 대했던 행동들이 객관적으로 보였어요. 밖에서 가지고 들어온 스트레스를 푸는 곳,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자신들의 감정을 쏟아낼 곳이 필요했고, 싼값에 자신들을 보필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를 데려온 것이었어요. 세상이 미웠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것만 같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서는 정처 없이 떠돌다 노숙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체면 치레를 하겠다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만, 배고픔 앞에서는 장사 없더군요. 영업시간이 끝나 마감하고 있는 가게에 가서 음식을 동냥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하루 종일 손을 내밀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마저도 안 되면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2년 정도 되고 나니 제가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구걸하고 동냥하고 무릎으로 기는 생활은 제 본래 모습조차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은 생각이었지만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평생 살게 되겠지 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노력이라는 걸 할 줄 몰랐고 벗어나고자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속절없이 시간이 흘렀고 제가 노숙을 하던 주변에 식사 봉사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얼마 만에 따뜻한 밥이냐는 생각에 모든 노숙자들이 거기로 몰려들었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해가 맑게 쬐는 날 밝은 미소로 찾아온 봉사자들은 제가 본 그 누구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모두가 기피하는 저를 보며 웃어주었고 식사 맛있게 하시라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죠. 얼마 만에 사람에게 받아본 따스함이었는지 저는 눈물을 흘리는 얼굴을 처박은 채 우걱우걱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의 노숙자 아저씨들 중에는 감사한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러다가 또 안 와. 저거 다 보여주기 식으로 오는 거라고. 불쌍한 우리 이용해서 좋은 인간들인 척 포장하는 거야. 솔직히 저 인간들이랑 우리랑 다를 게 뭐야? 왜 우리를 동정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준 빵과 우유는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대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 진심이었거든요. 또 그 아저씨의 말과 달리 봉사자들은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항상 저희를 만나러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봉사자들을 경계했던 노숙자들의 마음도 많이 열렸고, 봉사자들과 노숙자들 사이의 경계는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희망이라는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노숙자들이 소주병을 깨부수고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모습을 볼 때도 별 생각이 안 들었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고, 제가 살던 환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쥐가 다니고 곰팡이 핀 이불이 널브러진, 쓰레기를 대충 옆으로 치워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었죠. 대체 이런 곳을 어떻게 참고 살았는지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머무는 곳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낮에 자고 밤에 움직이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조금씩 일찍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면 공중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았고, 낡고 냄새나는 옷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옷을 주워다 입게 되었죠. 제가 변하기 시작하니 제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김없이 식사 봉사를 하러 봉사자들이 온 날, 머리카락이 길어 눈을 덮고 우중충했던 저에게 봉사자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고 늘 얼굴을 마주하던 봉사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항상 먼저 말을 건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대화했죠. 요즘 지내는 건 좀 어때요? 예전보다는 좀 나아요. 여기 오시고 난 뒤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식사는 잘하고 계시는 거죠? 오실 때 한 번씩 잘 먹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요. 봉사자는 할 말이 있는 듯이 입을 달싹였습니다. 그, 혹시 교육받아 볼 생각 없어요? 네? 교육이요? 저희 센터에서 노숙인들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재활도 하고. 너무 감사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더 듣지 않아도 너무 좋은 제안인데요.
봉사자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다들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안 봐도 뻔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겠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그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버리면 그만일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삶.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만한 여력이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왜 저한테? 뵐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시더라고요. 의지가 있으실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바로 살던 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챙길 것도 없는 짐, 지내던 자리만 정리하고 나왔죠. 그날부터 제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는 해결하지 못했던 더럽고 냄새나는 몸을 씻었고, 작지만 따뜻한 잠자리가 생겼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을 수 있었고, 밥을 먹기 위해 거리를 헤매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교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직업 교육 외에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직업 교육을 받으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치러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업 교육을 마치고 가게 된 곳은 가구 공장이었는데, 가구를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수제 공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땀 흘려 일하는 결과가 가구의 모양으로 나타나니 뿌듯했고, 비로소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일을 못한다며 사장님에게 혼쭐이 나기도 하고, 열심히 만든 가구의 품질이 떨어진다며 가구가 분해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통에 돈이 쌓이는 것을 넘어 목표가 생겼거든요. 장인이 되겠다는 목표 말이죠. 23살, 24살, 25살. 그렇게 시간이 쭉쭉 흘러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27살이 되니 사장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연애 사업을 물으셨어요. 너는 젊은 자식이 연애는 안 하냐?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장님은 젊은 애 연애사에 왜 이리 관심이 많으실까? 사장님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제 머리를 딱 때리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 녀석아, 사람은 각자 짝이 있는 거야. 늙어서 외롭게 죽기 싫으면 얼른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해. 나 아직 30도 안 됐거든요. 난 그 나이 때 애가 셋이었어. 사장님, 애 둘이잖아요. 이놈이. 툴툴거리고 입이 험한 사장님과 매일같이 티격태격했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람 냄새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과 가족같이 지낸 건 사실이지만 감히 가족이라는 것을 입에 담지는 못했어요. 사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것에 너무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낳아준 부모는 나를 버렸고, 나를 사랑으로 키우리라 마음먹었던 양부모님은 알고 보니 친부모가 아니었고,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죽었으며, 친부모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저를 가족이 아닌 종으로 부리기 위해 저를 데려갔던 거니까요. 제 기준에서 가족이란 결코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는 알게 모르게 거리를 뒀고, 그 거리감은 저 스스로에게도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어요.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본 적 없는 제가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안 들었거든요. 가정을 이룬 날을 상상해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던 양부모님과의 시간도 점점 흐릿해져 갔거든요. 저는 사장님이 연애,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야 이놈아, 연애하라니까. 됐다니까요. 결혼 잔소리는 사장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과 어떤 대화를 나눈 건지 사모님까지도 저를 닥달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모님까지 왜 이러세요? 제가 진짜 알아서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걱정돼서 그러지. 결혼해라. 싫다. 연애라도 해라. 그것도 싫다. 이런 실랑이가 계속되던 중에 사모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라도 있는 거니? 무어라 대답할 수 없었던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셨어요. 네가 처음에 왔을 때 너한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다 들었었지. 네, 맞아요. 네가 겪은 상처를 알고 있지만 나나 내 남편이나
너를 완전히 이해해 줄 수는 없을 거야. 그렇죠? 네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 고맙구나. 그런데 네가 떠나지 않아도 우리가 떠날 수도 있잖니. 나나 내 남편은 늙었고 너도 알겠지만 저희 고집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 너도 알지? 애써 무시하던 사실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 봤을 때와 비교해서 너무 늙으셨거든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사람이야.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본인도 이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사모님에게서 나올 말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지만 애써 부정했습니다. 그게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너 옆에 있을 수 있겠니? 또 한 번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겨우 의지할 곳을 찾았는데 그분들마저 저를 떠난다고 생각해서요. 다 큰 성인이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해주지 말지 그랬어요. 사모님은 저를 토닥이며 잔잔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버리는 거 아니야. 단지 조금 거리를 두는 것뿐이야. 매일같이 보던 걸 조금 줄여서 보는 거고 매일같이 먹던 밥을 이젠 너 혼자 먹어야 한다는 거야. 왜 사장님과 사모님이 왜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지 확실히 이해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사는 거야.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알잖니? 애써 무시했던 사실을 직면한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분위기가 무거워지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무색하게도 사장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툴툴거리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아까운 나무 다 깎아먹네. 사장님 제 경력도 이제 좀 됐거든요. 잔소리 좀 그만하고 저리 가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다니까요. 생각은 무슨 생각. 척 보면 척이지. 넌 아직도 멀었다 이놈아. 순간 이 정겨움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서글퍼졌어요. 그럼 제가 좀 더 잘할 때까지 계시던가요. 사장님은 입 밖으로 내려던 말을 속으로 삼키셨습니다. 휙 하고 돌아서 저를 등지시고는 뚜벅뚜벅 걸어가셨죠. 그러더니 딱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저기 초등학교 앞에 피아노 학원이 생겼대. 거 선생님이 참하더라. 또 내 말 무시하시네. 사장님의 말은 제 기억에서 금방 잊혔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동안 사장님의 몸 상태는 속도를 붙여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이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하고 들어오라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해놓고 밤에 앓으면 무슨 소용이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것만 하고 갈 테니까. 저 양반이 진짜. 이런 열정에도 사장님은 사랑하던 일을 스스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허 웃으면서 머쓱한 표정으로. 시간에 장사 없다는 말이 딱 맞네. 말하시던 사장님. 사장님은 저를 볼 때마다 가족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너야말로 가족이 필요한 아이 아니겠니? 그때는 그 말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장님은 제가 가진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가족으로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진짜 만날 때마다 결혼 얘기를 하시니 나원 참. 사장님의 병원 진료가 있어 모셔다 드리고 나오는 길.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결혼 잔소리로 머리를 짚으며 나오는데 병원 앞에 앉아있던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예쁘게 웃어주었고 그 미소는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곳은 다른 곳도 아닌 제 일터였어요. 저는 여자를 보자마자 알아봤지만 그 사람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피아노 의자가 필요한데 혹시 있나요? 피아노 의자요? 아, 제가 저기 초등학교 앞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거든요. 피아노 의자는 없는데. 정말요? 아쉽네요. 여기 가구가 정말 튼튼하다고 해서 온 거거든요. 아이들이 의자를 하도 험하게 써서 살 때 튼튼한 걸로 사려고 했는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부터 튀어나갔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뱉어놓고 헉 했어요. 밀린 주문이 가득한데도 이를 받다니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괜히 가슴이 뛰었고 저는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설렘으로 의자를 제작했습니다. 가구를 만들 때
만들고 나서 의자를 옮겨주면서 여러 번 마주치다 보니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지나가듯 말했던 피아노 학원의 참한 선생님에게 반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내에게는 감사한 게 참 많아요. 제 과거를 알고 진심으로 울어준 사람이고, 노숙자로 피폐하게 살았던 과거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그때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저를 대단하다 말해준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사람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 나야말로 가족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아내와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더더욱 실감하는 사실입니다. 굳은 살 베긴 손을 쓰다듬어 주던 아내가 아주 뜬금없이 한 번도 했던 적 없는 주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혹시 부모님 만나고 싶지 않아? 양부모님의 친구에게서 친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난 뒤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저는 친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한 번쯤 만나고는 싶은데 나는 이제 내 가정이 있으니까. 아내와의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잊고 지냈어요. 아들이 태어났고 저는 직원을 여럿 거느린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젊었을 적 해본 적 없던 여행을 다니고 계셨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노느라 지친 아이를 재우고 아내와 맥주 한 잔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당신,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 아내는 머뭇거리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종이에는 오래되어 보이는 사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부부로 보이는 사람은 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의아한 마음에 아내에게 물으니 아내는 아래쪽 글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서류더라고요. 서류에는 사진 속 인물들의 신상과 제 신상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데? 자세히 설명을 해봐. 아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우리 결혼하고 나서 당신 친부모님을 찾고 있었어. 뭐라고? 당신한테 물어봤는데 좋지도 싫은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찾았는데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어. 당신 가족들 찾은 것 같다고. 입이 말라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니, 친부모라니. 당신 서랍에 있던 편지를 봤어. 친어머니가 주신 편지더라. 친부모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는 듯 했지만 저는 그 편지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되고 나니까 그 편지를 쓰던 어머니의 심정이 너무나도 이해가 돼. 당신이 만나고 싶지 않다면 만나게 하지 않을 거야. 이분들은 당신 부모님이 맞고 뒤에 있는 사람은 당신 형이래. 사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거라 좀 오래되기는 했지. 돌아가셨대? 꽤 오래 고생하셨다나 봐. 큰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투병하셨다니까. 형은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일을 했대. 저는 가족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혹시? 저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그 사람들의 앞으로 나섰어요. 제 앞에 선 두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 제 앞에 선 늙은 여인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도야, 현도 맞니? 현도야! 제 어머니였습니다. 제 뺨을 만지는 손은 딱딱한 나무 막대기처럼 두껍고 거칠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짙게 있었어요.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있는데 형이 보였습니다. 형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가린 채 울고 있었어요. 형은 저를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대신 갔어야 했는데, 너희를 보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 보내야 다 잊고 새롭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가버렸어. 형이 미안하다. 형도 죄책감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형의 손도 아주 많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쓰러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로 우셨습니다. 내가 평생 너를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살아는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어디서 죽은 건 아닐까 걱정했단다. 이렇게 만나게 되니 얼마나 기쁜 일이니?
이제 아이들 셋이 모였으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눈물의 상봉이 조금씩 차분해지고 나니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형이 말하는 너희들, 너희, 어머니의 아이들 셋. 제 형제는 형과 저일 텐데 왜 한 명이 더 있는 것처럼 말하는지 이상했어요. 셋이라뇨? 형이랑 저, 형제는 이렇게 둘 아닌가요? 어머니와 형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어머, 너 설마. 바로 그때 어머니 뒤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저는 제 앞에 나타난 사람과 마주한 순간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고 말았어요. 저와 똑 닮은 한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이게 무슨... 저와 똑 닮은 얼굴을 한 남자는 저를 형이라고 부르며 뛰어왔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멍하게 있는데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너 기억 안 나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너 쌍둥이잖니? 저에게는 기억에서 잊힌 쌍둥이 동생이 있던 것입니다. 둘이 얼마나 애틋했는데 이것도 엄마 잘못이야. 그 애들을 떼어놓았으니. 동생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나도 엄마를 찾은 지 얼마 안 됐어. 한 3년 된 것 같은데 계속 이 말씀이셔. 둘을 떼어놔서는 안 됐다고. 어머니는 저희를 입양 보낸 뒤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셨고 형은 자신이 아닌 동생들이 생이별을 한 것에 죄책감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쌍둥이 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형,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다 말하는 동생의 한마디에는 세월의 무게가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형이 죄책감을 떨치지 못하고 저희를 찾았을 때 저는 사라졌고 동생은 행방을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 저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아내를 돌아보니 아내는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 아내입니다. 어머니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곱다, 고와. 우리 아들이랑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라며 연신 고마움을 표현하셨죠. 먼 길을 돌아 만나게 된 진짜 가족들과의 시간은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고 열심히 산 보답을 삶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동생이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네, 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입을 열지 않는 동생을 추궁해서 어떤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했었다고? 응, 가족들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수술을 했는데 경과가 좋지 않아서 여러 번 재수술을 했고 그것 때문에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어. 어디에 손 벌릴 거 하나 없이 홀로 병을 이겨내야 했던 것도 안타까운데 병원비로 빚을 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니. 왜 말 안 했어? 돈 때문에 가족들을 찾았다고 생각할까 봐.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한 채 눈치를 보는 동생을 보니 더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 정말 괜찮아 형.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 달 이자는 냈으니까 소문 돌렸어. 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아내는 지금 당장 병원비를 해결하라고 저를 떠밀듯 내보냈습니다. 병원비는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많았어요. 동생이 하고 있는 일로는 감당이 안 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했어요. 그 자리에서 병원비를 완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비밀로 붙이려고 했지만 동생은 제가 병원비를 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형, 왜 그랬어? 나 빚지고 싶지 않아. 그냥 생긴 돈이 아닐 텐데 이 큰 돈을 나한테 쓰면 어떡해. 나랑 다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형수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고개를 푹 숙이고 눈치를 보며 말하는 동생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해주었습니다. 오래 보지 못했어도 아무리 생이별을 했어도 우리는 피가 섞인 형제잖냐. 가족이잖아. 난 그 돈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눈치 보지 마. 그리고 네 형수랑도 이야기 다 끝냈고. 동생은 어깨를 들썩이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형, 고마워. 그리고 저와 제 동생의 눈에서는 눈물이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그동안 나를 고생시켰던 인생에게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제 인생의 난이도는 꽤 높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없던 인생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겪어버린 일인데 뭘 어쩌겠어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사연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 양부모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던 철면피 친척들의 결말은 패가 망신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인간성마저 버렸으니 당연한 결말이겠죠. 저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1분 1초가 매 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시답잖은 대화를 나누고 남에겐 말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는 이 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행복하시고 매 순간 사랑하세요. 그리고 모두 행복하세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